대표님한테 이제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고 싶은데 예,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특히 이제 작년 금년은 이 사태로 인해서 저금리 세계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었고, 저도 참 이 부동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말씀 드려가지고 또 욕 먹을까 봐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해서 PPP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각 나라에.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자산이 얼마냐면 53만 8천 달러니까 5억 한 5, 6천만 원쯤 될까요? 원화로 하면은. 네. 그런데 놀란 게요. 네.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요 48만 6천 달러예요.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이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재산이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많다는 거, 부자라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요. 물가를 감안한 거라고는 하지만은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일본, 미국 같은 이 선진국 나라들은 전체 갖고 있는 가계 자산의 70%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원두, 보험료, 금융자산이고, 네. 언제든지 황금화시킬 수 있는 네. 30%가 부동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되고 부동산이 8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자산 이퀄 부동산이라고 해도 되고, 네. 그 부동산이 지금 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폭발하겠죠.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요. 혹시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꼴이 앞으로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에서 혹시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일본이 1990년에는 전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우리나라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2019년에는 30%를 절반이 비중이 줄었단 말이죠. 비중이 절반으로. 네. 근데 그 줄은 이유를 보니까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네. 듣는 분들의 마음이고. 그러면 일본에서 1990년에는 전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는데 30년 후에 30%로 비중이 내려간 이유가 뭘까?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밖에 빼고는. 그게 첫째 이유예요. 근데 둘째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내가 몇 억의 금융자산이 있다. 네. 내 집은 없어. 네. 그러면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은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도 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네. 내가 이 돈은 딴 데 투자하든지 해야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은행에서 빌려만 준다면 눈 감고 집 사잖아요. 지금 실제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러냐? 몇 년 사이에 소득 격차가 아니라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상위 20%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 하위 20% 사람이 갖고 있는 순자산, 이것이 이거의 몇 배인가? 그걸 자산 격차라고 그래요. 2017년에는 100배였어요. 100배. 옛날에 위에 부자들만 생각하면 돈 없는 사람들보다 100배 될 수 있죠. 네. 그게요, 작년 2020년에는 167배로 늘어났어요. 불과 3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영끌에서 집 산 사람하고 그런 짓 안 하고 나는 정상으로 살아야 되겠어 하고 안 산 사람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미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건 지금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생기고 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이 돈은 넘치지 금리는 낮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조급증에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네. 집 없으면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의 차이란 말이에요. 집에 대한 인식. 근데요, 30년 전에는 일본도 비슷했어요, 우리와. 그때는 일본도요, 네. 우리나라 똑같이 내 집, 내 땅에 집착이 무지하게 강했어요. 원래요, 농경문화, 그러니까 정착해 사는 농경문화를 가진 나라 사람들이 내 집, 내 땅에 대해 집착이 강하거든요. 유목민 국가,
네. 해양 국가는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 집 내 땅에 대해 집착이 없어요 별로. 네. 근데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집착이 강해요 원래. 근데 그 집착이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집값 떨어지면서 에이 뭐 집 없으면 어때 뭐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집값을 올린 게 뭐냐,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량으로 태어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또 핵가족화되고.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나고 또 지금 집 없다고 난리니까 여기저기다가 신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급은 또 앞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금년 내년이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하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비율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베이비붐은 6.3명에서 5.0명 출산율이 무지 높은데 일본은 4명대가 베이비붐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일본은 6년인데 우리나라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7만 명인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을 또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화. 시골 사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잖아요. 네. 도시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화율. 네. 이게 전체 인구 중에서 네.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이게 도시화율이에요. 네. 일본은 벌써 도시화율이 멈춰가지고 역류 현상이 나왔어요. 도시에서 지방으로, 시골로. 우리나라는요, 도시화율이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90%.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아요 지금. 근데 뭐냐, 도시화율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80%면 멈춘대요. 우리는 안 멈추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우리도 거의 끝무렵이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선진국에서는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 실물로 부동산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네. 선진국에서 세를 놓잖아요. 네. 선생님 세를 안 내? 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스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본은 70%예요 부동산의 비중이.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댓글에 올라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는 집 못 사서 미치겠다. 아이 뭐 제가 그래도. 근데 지금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야, 결국에는 이게 진짜 부동산은 참 뭐 할 수 있으면 뭐 해도 되지만 사실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좀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좀 활용하는 게 뭐 그걸 늘려야 되는데 우선간에 저는 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게 뭐냐면 네.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금년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뭐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못 하겠고 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아. 첫째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네. 좁잖아요. 네.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네.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네.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네. 근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네.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네.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아.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걸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아.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요. 네. 땅값이 쫙 오르다가 네.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네. 밀 수입의 자유화, 네.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네.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웃나라 일본이 또 그 경험을 끝났어요. 네. 일본에요, 전국의 3대 도시, 네.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의 네. 택지, 네. 택지의 가격을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가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1991년에 290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 1970년대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로키드 사건으로 나중에 쫓겨난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네.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지방의 뭐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막 올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서 1990년이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 네.
어느 정도 비쌌냐면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에 가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그래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 같은 구인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요 몇 년 또 사이에 땅값이 다시 올랐는데 조금 반등을 했는데 네. 그저께 신문 보니까 사태로 일본에 오던 관광객이 그냥 제로가 돼버렸다고 요즘 다시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땅값이 떨어지는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네.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네.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나갔다? 나가지 말로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나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요. 네. 베트남 현지 직원이 네.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냐?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네.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네. 울산을 떠나버리면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울산에서 막말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네.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선요, 이 땅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수입해 올 수 있는 시대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을 때 좋은 뭐 고층의 아파트에 샀는데 노년까지 그걸 갖고 있으면은 좀 뭐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좀 노년의 대형 고층 아파트를 네.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냐면 몇 년 전에 네.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네. 둘만 남어.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네. 이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신데요. 그 100살 이상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네.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 사모님들은 반대죠.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을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네.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 대형 아파트 골치 아프잖아요. 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전체 가구 중에서 1980년도에는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9년에는 58%로 늘었어요.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60%가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네.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요즘은 네.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네.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네.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이 유명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떠난 지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동네에 뉴타운 단지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게 되는 거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 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20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 그리고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요, 위치가 별별 이렇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로마대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80%가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고층 아파트의 비율이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가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다 높잖아요. 아파트가 60%라더라고요. 저는 지방도시를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야 20년 30년 후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은 다들 그렇군 또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얘기구만. 아니라니까요. 저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재작년 봄에 강남에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에 가서 경로당에서 강의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안에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까지 올라가지고 꼭지구나. 그래서 그걸 20매덕에 팔았답니다. 팔고 나서요 10억이 올랐대요. 지금이라도 그걸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사고 팔고 이것 말은 제가 자신이 없어 말 못하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결론이 뭐야?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고요. 원칙만은 하나 지켜주세요. 원칙이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면 그 부동산의 값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떨어지든 오르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거죠. 여기다가 일본의 가게는요 가계 부채가 거의 없어요. 퇴직할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살다 가면 돼요. 제 친구도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우리 애는 집 있고 나는 빚도 없고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혹시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푸어의 가능성도 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고 좀 더 이제 더 얘기 나누고 싶어서 우선 1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좀 금융자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한번 갈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